앵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욱더 자세하게 함께 다뤄볼까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이슈는 뭐가 될까요? 일단 시장의 움직임이 어제 나스닥이 3%나 올랐지 않습니까? 이 연준에 맞서고 있는 시장, 즉 동상이몽이라고 제가 좀 정해봤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어제 좀 이렇게 FOMC 이후에 매파적이었다. 아주 뭐 긴축한다는데 왜 이렇게 시장이 또 설레발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잘 봐라. 연준이 드디어 디스인플레이션,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연준이 시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증시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Don't fight the Fed라 그래서 내지는 정부, 그래서 정부에 맞서지 마라, 연준에 맞서지 마라. 이게 증시의 격언인데 최근에는 이게 좀 비틀어서 Don't fight the market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장에 맞서지 마라, 연준아. 이렇게 약간 어제 건방진 어떤 시장의 움직임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시장 자체가 지금은 연준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연준도 결국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뭘까요? 물가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물가 자체가 지금 유가만 하더라도 130달러가 넘었던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유가 WTI가 어제도 하락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유가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주택 가격도 이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주택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지금 주택 가격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2월, 3월부터는 그 임대료 하락이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를 누구나 알고 있는데 연준도 지금은 아니 계속 긴축을 하겠다? 이거를 이제 시장을 못 믿는 거죠. 왜냐하면 2022년 긴축을 강하게 하기 전 2021년 말에 파월 연준 의장은 트랜지토리, 즉 일시적이다. 물가는 일시적이니까 조금 우리는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그때는 시장이 아니야 지금 계속 긴축해야 돼 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긴축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서둘러서 4.75까지 올랐던 겁니다. 뭐 4.5%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 계속 긴축할 거야 하면 아니야 시장에서 봤을 때는 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무슨 긴축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채권왕이죠. 건들락. 네. 뭐 이름도 건들락은 표현을 하는데 이 건들락이 채권왕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올해 중반이 되면 물가가 2에서 3% 물론 헤드라인 CPI이긴 하지만 상당히 빠르게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봤을 때는 연준은 아마 하반기에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나스닥 지수 전체가 3%가 올랐고 메타 22%, 뭐 알파벳, 애플 여러 가지 빅테크들의 실적이 뭐 실적 대비해서도 상당한 강세를 보인 거는 이제는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거에 대한 베팅이지 않겠냐. 아니면 연준도 시장을 따라와야 되는 거에 대한 시장의 어떤 시그널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도 시장의 손을 결국 들어주면서 시장은 올 연말이면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을까라는 신호와 함께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도 체크해 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관론을 얘기를 해볼게요. 낙관론. 낙관론. 낙관론을 싫어하나요? 되게 늦게 나오네요. 낙관론이 왜 나오냐 하면 어제 이제 나왔던 경제 지표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게 매주마다 나오는 이제 고용 데이터입니다. 매주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중요도를 잘 안 보시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규 실업 청구 수당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일자리를 단기적으로 잃어버리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실업 수당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실업 수당을 많이 청구한다는 건 뭘까요? 고용보다는 해고가 많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간밤에 나온 신규 실업 청구 수당을 보시면 18만 건이 나왔어요. 18만 건이 어떤 수치냐면 지난주보다도 높았냐 낮았냐를 봐야 되잖아요. 낮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고용이 좋고 해고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원래 예상은 20만 건, 즉 지난주가 18만 6천 건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분위기였는데 그거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지금 고용시장은 사람이 없어서 고용을 못하는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그러면 고용시장이 조금은 균열이 와서 금리를 멈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용이 이렇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시장에서 연준이 이제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는 어떤 시그널로 강하게 상승했다면 이거는 낙관론이 아니라 약간 좀 비관론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는데 간밤에 같이 나온 지표 중에 하나가 단위 노동 비용이라 그래서 이 고용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취직 그러니까 구인 비용이 낮다라고 나왔습니다. 전분기가 2.1%였는데요. 1.1%로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은 잘 되고 있는데 구인 비용은 낮아지고 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어제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고용도 좋은데 디플레 압력도 같이 발생하고 있다. 골디락스라는 거죠. 고용도 좋은데 물가는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제 예상에는 아마도 이번 연도 중반쯤 되면 이제는 실질 임금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뭐냐면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우리가 장바구니 물가보다 내 임금이 늘어나야 마트도 가서 많은 걸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물가가 높았죠. 주택 가격도 올라갔고 유가도 올라가면서 내가 고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다 보니까 뭔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 올해 들어왔을 때는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는 생각이 너무나 명확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유가는 내려오고 있고 뭐랄까요? 주택가격도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물가는 내려오는데 고용이 잘 되고 이 임금이 이제는 실질 임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 중반부터는 아마 미국의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미국 시장이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어제 뭐 하루가 아니라요. 최근의 느낌을 보시면 고용이 잘 되고 있는데 물가가 내려오면서 골디락스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디락스가 나타나기 전부터 계속 골디락스가 맞아요. 이제부터 보여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시장에서 그렇게 변화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국내 증시인가요? 네, 뭐 국내 증시, 해외 증시 다 마찬가지인데 이 달리는 말이라고 해봤습니다. 좀 어렵죠. 뭐가 어렵냐면 이런 거죠. 지금이라도 시장은 그러니까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시장이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조금 올라왔네. 근데 시장 기준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2,500까지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거 갖다가 또 다시 꼭지를 잡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작년에 계단식 하락을 하게 되다 보니까 2,500에서 사실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 또 이게 좀 수익이 나지 않는가, 손실이 나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아마 다 손실을 본 상태일 거예요. 네. 뭐 저도 그렇고, 앵커님도. 이게 최근에 아무리 주식이 올라왔다고 해도 손실이 너무 컸다 보니까 계속 저희 계좌가 파란색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이너스 50%였는데 마이너스 30% 그래 이 가격이라도 팔자. 이 기분이 굉장히 강한 타이밍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도 우리 시장은 비싸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시가총액이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코스피 기준으로 어저께 기준이 아마 한 전체 시총이 1,850조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본 총계가요 2,05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본 총계가 2,050조인데 시총은 1,800조이기 때문에 한 200조 정도 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저평가다 하지만 왜 이렇게 덜 받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제조 국가이고 더불어서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공장 유형자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형자산이 있고 유형자산이 있는데 이 유형자산, 공장을 돌려서 제품을 만들고 팔아야지만이 이익이 나는 그런 국가예요. 근데 이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공장을 못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10개가 있는데 10개를 다 돌리면 PBR 1배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기계가 10개가 있는데 7개밖에 못 돌린다? 그럼 나머지 3개는 비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PBR보다는 더 낮은 수준, 뭐 0.8배, 0.7배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수출도 안 좋고 PBR이 2,000조인데 1,800조면 뭐 저평가 받는 건 맞지만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게 작년부터 좀 달라진 느낌이 나오는 게 중국이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네. 중국이 돈을 풀기 시작하면 돈을 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라는 거는 결국 누군가는 가게는 소비를 할 거고 기업은 투자를 할 거고 정부는 또 인프라를 까는 겁니다. 시차를 두고 기업에 아니면 어떤 실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놀고 있었던 공장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450이 비싸지 않은 영역이라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 10%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좀 눌릴 수는 있습니다. 뭐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은 고점 팔고 저점 잘 잡아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 쉽진 않거든요. 전문 투자자들도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는 계단식 하락으로 내려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 상승을 하지 않겠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만약에 샀다고 해서 조금 물리더라도 조금은 계속 장기적으로 시각을 넓혀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출이 중심이다 보니까 또 반도체 안 뺄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럼 반도체 시장이 좀 회복될 거라고 보시나요? 왜냐면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도 계속 반도체 맞아요. 쪽으로만 유입이 네. 되고 있거든요. 반도체가 참 이게 어려운 게 반도체는 실적이 나오고 들어가면 이미 약간 허리 위상까지는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바닥에서 사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약간 좀 무릎 이하에서 살려면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올 때 사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밸류에이션도 보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제 재고가 너무 많이 올라왔을 때 사야 된다. 작년 4분기가 하이닉스 컨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작년 4분기가 재고 부담이 좀 컸었다. 그러면서 그 코멘트 나오면서 안 좋은 뉴스잖아요. 네. 그 코멘트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그대로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투자를 감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시겠지만 막 3%, 4%까지 막 빠지던 장이었는데 그 다음날,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그 다음날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뉴스가 아닌데 올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작년이 안 좋았던 거죠. 가장 안 좋았던 사이클이었습니다. 물론 이 재고의 수준이 내려오는 그 레벨, 그 속도가 가파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주가 자체는 지금이 바닥이라는 얘기를 해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뭐냐면 이 통화량입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 어느 정도냐면 100조 달러가 돼요. 전체 이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게 100조 달러, M2 기준으로 100조 달러인데 그 중에 38%를 차지하는 국가가 어디냐면 어딜 것 같으세요? 중국이요? 중국이에요. 딱 미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38%, 38조 달러가 중국이고 21%, 즉 21조 달러가 미국입니다. 지난해에는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모두 다 M2 통화량이 22년에는 유례 없이 다 하락하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근데 지난해 11월부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빅3는 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 중국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해 11월부터 10월부터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동성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이 유동성이 언제까지 올라가겠냐. 네. 중국이 언제까지 돈을 풀겠냐 이게 남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특히 5월까지는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즉 지금 실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5월까지도 저평가 내지는 나아진다라는 기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돈빨로. 왜 5월이냐? 일단은 3월에 전인대가 있고 지금 중국의 PMI가 나왔는데 50을 간신히 넘었습니다. 중국이 돈을 이제는 풀던 거를 걷어들이는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한 PMI 기준 52포인트를 넘어서야 돼요. 근데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소비가 조금은 올라오는 타이밍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조금은 당장은 좀 그 정책을 뒤로 물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너무 시장이 하는 사이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좀 다시 빠질 거야. 그리고 지금 들어가면 나 다시 작년처럼 수익 적자를 손실을 더 볼 거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시장에 가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3,300에서는 팔았어야 되는 게 많고 2,200, 2,300, 2,400에서는 사야 되는 게 맞다라는 단순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의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앵커님의 네. 거의 브리핑이 아닌 강연 수준의 강의였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